국방 FM이 만난 사람. 안녕하십니까. 국방 FM이 만난 사람 진행의 김소연입니다. 오늘은 영원한 특전사령관이십니다. 전인범 예비역 중장님 모시고 평생을 나라를 지키는 데 헌신한 장군님의 군생활 얘기 그리고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군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장군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먼저 애청자 여러분들께 새해를 맞이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군님 모시고요. 저도 좀 두근두근합니다. 워낙에 만나 뵙기 힘든 분을 만나게 돼서 참 감사하는데요. 장군님 개인적으로 2017년 새해를 맞는 감회는 좀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금년은 제가 전역하고 맞이하는 첫 해이기 때문에 네. 저로서는 다소 불안한 감도 있지만 또 새로운 희망에 많이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밥 열심히 먹고 네. 건강 챙기고 네. 또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구상하고 그런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장군님의 또 새해 앞으로의 하시는 일들에 정말 저도 좀 궁금해지고 기대도 되고 그렇습니다. 혹시 장군님께서요 개인적으로 올해 꼭 이루고 싶다 하는 소망 있으신가요? 저는 그동안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살았기 때문에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더 이상 뭐 바랄 것이 없고 네. 제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하는 그런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네, 그렇군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 네, 그런 것에 또 마음이 있으십니다. 특전사령관직 마지막으로 수행하시고 전역을 하셨어요. 아까 전역하셨다고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역하신 지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셨는지 아마 청취자분들은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저는 지난 7월 31일부로 거의 40년의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네, 예. 한 3개월 정도 여유를 갖고 있다가 지난 3개월 동안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브루킹스 연구소하고 존스 홉킨스 대학 예하의 국제고등대학원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미국에서 어떻게 잠시 귀국을 하신 건가요? 네, 아니면- 일주일 전에 잠깐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정말 귀한 시간을 맡고 있는 거네요. 그죠?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아이고. 영광입니다. 네, 시간 내셔서 와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전역하신 후에도요, 장군님을 가리켜서 영원한 특전사령관이다. 이렇게 부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호칭에 대해서 장군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너무나 과분한 호칭이고 네. 제가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부담으로 와닿아서 하여간 실수하지 않고 그러한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네.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간 모든 것 조심조심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겸손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평생을 군인으로 나라를 지키는 데 헌신하시다가 전역을 하셨잖아요. 혹시 지금 이제 전역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지금도 가끔 군 생활에 꿈을 꾸거나 뭐 그러시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군생활 꿈은 안 꾸고요. 제가 평소에 꿈을 잘 안 꾸기 때문에 그 잠을 한번 잤다 그러면 푹 자고 숙면을 있습니다. 하시는군요. 그래서 예, 그것도 큰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다만 어려운 그런 경제 또 안보 환경 이런 속에서 우리나라 국민들 특히 힘없고 죄 없는 분들이 네. 안락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과연 무엇일까?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면은 마음도 무겁고 걱정이 많이 돼서 네. 계속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장군님께서는 뭐 군에 대해서 또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부분에도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리면서 장군님께서 걸어온 길 제가 찾아보려고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네. 유난히 훈장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훈장을 몇 개나 받으신 건가요? 10개인가 11개인가를 10개인가요? 받았는데 사실은 그런 건 아무 중요성이 없고 훈장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 세상의 영웅은 음, 모두 국립묘지에 계신 분들이 영웅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훈장을 받았던 것은 운이 좋고 그래서 받은 것뿐이지 네. 다른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훈장은 그 자체로 최고의 가치를 지닌 소중한 상징이지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혹시나 특별히 애착이 가는 훈장은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생 은혜 속에서 산 것 같아요. 네. 제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저에게 그런 훈장을 줬는데 그 첫 번째가 제가 중위 시절에 네. 제가 모시고 있던 상관의 목숨을 구하는데 일조했다고 그래서 보국 훈장을 받은 것이 이제 가장 네. 처음이니까 가장 기억에 남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전역할 때 미국의 통합특수전사령부에서 받은 훈장이 저한테는 의미가 좀 큽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군이 미군의 작전 통제를 받는다고만 아시는데 예. 사실은 특전사령관 밑에는 미군은 물론이고 영국, 호주, 뉴질랜드 뭐 이런 여러 나라가 작전 통제가 돼서 운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통합특수전사령부에서 받은 훈장 그 문구에 보면 1000여 명 이상의 미군을 성공적으로 지휘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예. 그게 좀 자랑스럽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대통령 표창을 받았는데 그때 그 2007년도 샘물교회 사건 났을 때 네. 그때 제가 이제 아프가니스탄 가가지고 직접 가셨어요. 네 그래서 예. 우리 인질로 계시던 분들을 고국으로 안전하게 돌아오시는데 역할을 했다고 그래서 네. 대통령 표창을 받아서 요 예. 세 가지가 아마 이런 순서로 제일 저한테는 기억에 남는 훈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좀 궁금해지는 게 중2 때 받으셨다는 그 훈장 생명을 어떻게 구하신 건가요? 1983년 10월 9일 날 우리나라 전두환 대통령께서 네. 해외 순방을 떠나셨을 때 제가 모시고 있던 이기백 합참 의장님께서 예. 수행원으로 가셨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이제 부관으로서 그분을 모시고 갔고 네.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서 북한 공작원들이 랑군에 있는 아웅산 묘소라는 곳에서 예. 폭탄을 설치를 하고 암살을 기도했어요. 아. 그래서 그 당시 우리나라 대통령은 현장에 안 계셔서 위기를 모면하셨지만 네. 우리나라 정부 요인 17분이 그날 사망하셨습니다. 네.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저희 이기백 합참의장님이 계셨는데 예. 그때 이제 그 폭발이 일어나고 나서 제가 그 현장에서 그분을 후송하고 하는 그 공로로 제가 훈장을 받게 됐습니다. 아니, 이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희가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정말 이기백 합참 의장님과는 어떻게 보면 좀 운명과 같은 인연이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좀 들었거든요. 그때 좀 그 목숨을 구했던 그 사건을 계기로 더 그렇게 운명적인 만남이 이어져 오신 건가요? 이기백 장군님은 그 뒤로 국방부 장관도 하셨어요. 예. 지금 생각하면 정말 훌륭한 인격적인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 인생에 있어서 저를 부관으로 써준 건 물론이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진짜 멘토의 그런 분이셨고 네. 저는 크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분한테. 네, 그랬군요. 연세 드신 분들은요, 아직도 아마 아웅산 테러의 기억이 좀 생생할 수 있을 겁니다. 북한이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테러를 자행을 했을까요? 북한이 외교적인 특권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외교적인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외교관들의 그 우편낭이라든지 이런 것은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나라 들어갈 때는 세관 조사를 받는데 네. 그런 조사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외교적 특권을 이용해서 폭발물하고 이런 폭발 장치를 이제 밀수입한 겁니다. 그 랑군에다가 그 버마에 이렇게 밀수입을 했고 그 다음에 자기네 공작원들을 침투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 순방 일행을 살해하려는 목적으로 그런 것을 자행한 거죠.
이 사건이 있은 이후로요. 당시 아웅산 테러가 장군님의 좀 군 생활에도 좀 많은 영향을 줬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저는 이제 그때 25살이었는데 네, 뭐 25살 청년이 그러하다시피 네, 큰 안목을 갖고 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날 한순간에 소위 말해서 그 사회적으로 지명도가 높으신 분들이 돌아가시는 모습, 네, 그것도 지금 비디오 같은 걸 이렇게 보시면은 정말 유혈이 낭자한 예, 그런 상황이 됐고 해서 제가 야, 인생이란 무엇인가?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네, 장군이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뭔가 하여튼 의미를 찾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해서 답을 당장 찾은 것은 아니었고 네, 한 5년 정도 걸려서 제가 얻은 결론은 어차피 인간이라는 것은 태어나서 나이 먹고 병들어서 죽는 게 순서인데 네, 나보다 어려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되겠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군인이니까 계급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렇군요. 좀 삶의 의미에 대해서 아예 삶과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던 거네요. 네. 그리고 삶의 방향성을 찾아가고 그런 고민의 끝에 내가 사람들을 돕는 자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자체가 사실은 진정한 좀 군인이 아닌가, 군인다운 군인이 아닌가라는 생각해봅니다. 장군님께서 평생 동안 군 생활하셨어요. 그리고 진정한 군인상을 보여주셨는데 전역하시면서 후배 장병들에게는 어떤 말씀 해주고 나오셨나요? 부하들을 잘 챙기면 부하들이 너희들을 잘 챙길 것이다. 너무나 쉽고 당연한 얘기인데 네, 그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고 또 용기가 없어서 실천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40년 군 생활을 하고 보니까 그 말이야말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 그 중에서도 정말 어려움에 처한 부하들을 도와주면 예. 그 부하들이 알아서 자기를 보살펴주는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확신하시는군요. 네. 많은 우리 국군 그 지휘관 분들이 들으시고 정말 그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런 네. 지휘관들 많아요. 아, 그렇군요. 네. 장군님 저녁식 때요. 특별한 손님들이 많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참석하셨어요? 유격군 총연합회라고 네. 6.25 때 아무런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오로지 공산당과 맞싸우고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그래서 네. 참여하신 그런 유격군들입니다. 네. 군번이 없는 분들이에요. 여태까지도 인정을 못 받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우리나라에 중상위 용사회라는 데가 있어요. 군복무 중에 불의의 사고 또는 어떤 일로 인해서 이 목 아래로 마비되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의 모임이죠. 네. 그런 분들이 예. 와주셔서 저는 특별했고 아마 우리 아나운서님은 뭐 장관이 오셨고 무슨 네. 뭐 미군 장군들이 많이 와서 네. 특별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그런 것들이 아주 허황되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보다도 네. 훨씬 더 저는 중요한 그날 것은 오신 우리 유격군 그러셨군요. 이분들 우리가 정말 고마워해야 될 분들. 진정한 애국자시네요. 네. 그죠? 그래서 지금 요 10초만이라도 네. 그 당시에 그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여태까지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한 받지 이분들. 못하셨어요. 네. 아직도. 네. 정말 그분들이 사실 합당한 좀 물론 어디까지가 합당한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그분들에 대한 좀 보상들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저는 고민할 여지도 없다고 생각해요. 예. 설사 10명 중에 9명이 보상을 좀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네. 그 한 분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전부 다 보상을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고 이분들이 많은 보상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분들이 예. 원하는 보상이라는 것은 인정해 주는 거. 감사하다는 네. 인사를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이지 그렇죠. 뭐 돈 1,000만 원을 원하겠습니까? 2,000만 원을 원하겠습니까? 네. 장군님과 이야기하면서요. 저도요.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또 존중해야 될 대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막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미국에서 계시다가 이번에 잠시 귀국하셨고 그 기회에 저희와 이렇게 만나 주셨는데 혹시 이번에 귀국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3개월 동안 양식만 먹다 보니까 김치찌개 한국 먹고 음식이. 싶어서 왔어요. 그리고 제가 네. 강아지들을 많이 키우는데 네. 우리 강아지들 보고 싶고 그다음에 혼날까 봐 말씀드리지만 우리 저 부인도 보고 싶고 그래서 네. 왔습니다. 그러셨군요. 아, 계시는 동안 3개월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계시나요? 제가 총 기간은 1년인데 네. 처음부터 계획을 3개월 미국 갔다가 한 달 돌아왔다가 3개월 아. 갔다가 한 달 돌아 이렇게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셨군요. 예, 매일 요새 김치찌개만 먹고 있습니다. 네. 계시는 한 달 동안 정말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고 그 시간 동안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고 저랑도 한번 먹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장군님께서의 그 군인으로서의 품격 그리고 장병들을 생각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좀 어머님의 영향을 많이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영향을 끼치셨을까요? 어머님은 제가 사관학교를 지원하겠다고 또 군인이 되겠다고 하니까 네.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늘 그 힘이 되어 주시고 저를 지원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여간 제가 소신껏 군 생활을 하는데 또 즐겁게 군 생활을 하는데 아마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육군사관학교에 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머님은 지원해 주셨고 본인은 장군님께서는 어떻게 육군사관학교를 선택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신 건가요? 제가 그 17살, 18살 때 사실 뭐 그런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네. 그냥 군인이 되고 싶었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는데 왜 군인이 되고 싶으셨어요? 큰 모르겠어요. 제가 아. 하여튼 어릴 때부터 막연히. 예, 그냥 군인, 그러니까 장군 같은 건 아니고 네. 그냥 그 나라를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중학교 때 국군의 날 퍼레이드를 보는데 네. 저희 삼촌이 저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야 인범아 너도 저렇게 군인 되고 싶지 않아? 그랬더니 그러셔서 제가 네 그랬더니 그러면 육사 가야 돼. 그래서 그냥 저는 그러면 육사 가야 되나 보다 해서 네. 육사를 지원하게 됐어요. 그러셨군요. 네. 뭔가 되게 간단하지만 어린 시절에 그냥 막연히 군인이 돼야겠다 해서 육군사관학교를 지원하셨다. 네. 근데 사실 육군사관학교가 또 점수가 돼야 가잖아요. 네. 네,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못 가는 곳이잖아요. 육군사관학교를 목표로 학창 시절에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한국식 공부에 제가 재주가 없었어요. 막 외우고 하는 거 딱 네. 질색이었고 내가 이걸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그걸 알아야 되는데 네. 그런 걸 설명을 안 해줘서 저는 굉장히 고전을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당시에 육사 지원할 때 과락이라는 게 없었고 그 국어 성적이 100점 만점에 50점도 안 됐어요. 그 대신 영어 성적이 제가 워낙 좋아서 합격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파셨군요. 그런 그죠? 셈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사실은 저하고도 좀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육군사관학교 바로 앞에 있는 서울여자대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학창 시절에 주변의 친구들이 육군사관학교와 많이 미팅을 하고 네. 또 축제에도 많이들 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멀리서 이제 육군사관학교 제복을 입은 그런 생도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네. 참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사관학교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졸업하신 분들은요. 생도 시절의 추억을 잊을 수 없다고 하시던데 혹시 생도 시절을 이렇게 돌아보시면 가끔 추억하시는 일들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으세요? 너무 힘들어서 아, 하여간 저는 적응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들어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을 텐데 저야말로 지금 말하는 뭐죠? 뭐 도움과 배려가 필요한 관심병사. 뭐 이런 네. 말이 있다는데 네. 저야말로 도움과 배려, 관심, 생도 이런 거였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러분 모두도 희망 갖고 엄청난 포기하지 희망이 마시기 됩니다.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적응을 못 하시다가 어떻게 적응을 해 나가게 되신 거예요? 우선 제가 포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정말 힘들고 이거 아닌가 보다 이런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아니야, 요 하루만 넘기면 좋은 일이 있겠지라고 버티고 버텼는데 그러다 보니까 순간 운명이 바뀌더라고요. 그러셨군요. 네. 그래요. 우리 국군 장병님들 중에서도 또 힘들고 어렵고 지금 버티기 힘들다 이런 분들께는 정말 장군님의 이 말씀이 엄청난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생도 생활 마치고요. 네. 장교 계급장을 딱 다셨어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군 생활은 이제 장교로 출발을 하신 건데 그때 나는 이런 군인이 돼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좀 마음의 철학이나 다짐 이런 거 있으셨습니까? 지금 장교들 보면은 굉장히 그런 철학도 있고 네. 자기 나름대로 어떤 소신도 뚜렷한 것 같은데 저는 그냥 하루하루 생존하는 게 그게 이제 목표였는데. 살아남자.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소대장 할 때 그렇게 뭐 두각을 나타내는 소대장은 아니었어요. 측정 나가서도 꼴찌, 무슨 뭐 어디 뭐 임무부여해서 나가서도 뭐 두각도 못 나타내고 뭐 이러던 소대장이었는데 우연치 않게 하여간 저한테 기회가 와서 오늘 우리 사회자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지만 제가 이렇게 표현이 좀 솔직한 면이 있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제가 그 브리핑을 좀 잘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브리핑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윗분들 눈에 들어서 네. 제가 하루아침에 인정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예. 하여튼 포기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준비를 계속하는 거.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래도 뭔가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또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잘 잡을 수 있는 네. 것도 미리 준비가 네. 돼야 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장군님께서 걸어오신 길을 보면요. 평탄하고 쉬운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야전 부대를 비롯해서요. 최정예 부대죠. 특전사에서 군생활 하셨어요. 당시에 나는 왜 이렇게 힘든 부대에서 군생활을 하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사실은 제가 이제 대대장 때 네. 22사단 건봉산에서 했어요. 네. 그때가 94년도였어요. 94년. 네, 굉장히 지금하고도 또 틀린 때입니다. 네. 사람들이 얼마나 겁을 주는지 뭐 하여튼 겨울이 되면 전봇대가 부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전봇대가 왜 부러지냐 그랬더니 전봇대하고 전봇대 사이에 그 줄이 얼음이 쌓여가지고 그 무게를 못 이뤄내고 시멘트로 만든 전봇대가 부러진다는 거예요. 정말이요? 네, 정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곳이었는데 그때도 네.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2등병 달고 여기 오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예. 육군 중령으로 가는데 그 힘들면 얼마나 힘들겠는가 네. 그런 생각으로 제가 갔어요. 그래서 지금 뭐 특전사령관도 얘기하시고 뭐 하셨지만 저보다도 훨씬 어려운 입장에 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그런 거를 제 스스로를 그렇게 자신 없어 한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뭐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최선을 다하는 것. 저는 그렇게 살았고 앞으로도 제가 제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과가 어떻게 되든 최선을 다해서 나는 앞으로 간다. 예, 이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군님의 군 생활. 병사들이 항상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휘관으로 생활하시면서 항상 병사들을 먼저 챙기셨다고 들었어요. 그 사단장 시절이신가요? 전역하는 병사들에게 거수경례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신 건가요? 우선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에 대해서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네. 이 친구들의 부모가 또 나라가 나를 믿고 나한테 맡겨줬다라고 네. 생각하는 것이 지휘관이자 간부들의 마음 자세여야 해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 자세가 용사들한테도 그대로 전파가 돼야 이게 흘러내려가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보다 힘이 없고 어려운 사람들을 곧 저한테는 제 부하들 아닙니까? 네. 근데 저는 용사들뿐만 아니라 제가 사단장 할 때 소대장들, 부소대장들, 중대장들 어려워요. 네. 대대장도 어렵고 네. 심지어는 연대장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제가 인간적으로 잘 대해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한 가족처럼 최대한 하려고 했고 네. 그렇게 큰 부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진심이 전파됐다는 게 참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네. 하늘의 도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마음 자세로 이제 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라도 이 사람들한테 내가 해줄 게 뭔가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전역할 때 이 특별한 날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전역하는 날 모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뭐
전역하는 날까지 귀찮게 군다고 궁시렁궁시렁 그런 게 불만이 많았어요. 네. 근데 이제 겨울에는 불을 떼 가지고 고구마를 해주고 네. 여름에는 이제 오면은 7시 반에 모이라 그러면 딱 오는 게 아니라 좀 일찍 오고 늦게 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와글와글 해서 내무반별로 모이게 했기 때문에 한 20개월 만에 처음 보는 그 내무반 동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네들끼리는 반갑겠어요. 그렇죠. 또 그 처음에는 헤어졌다가 이제 전역하는 날 만나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완전히 누가 시키지 않아도 축제 같은 그런 때예요. 그럼 제가 이제 시간 돼서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자네들 군생활하면서 뭐 배웠느냐. 와 저쪽 얘기하면 제가 결국은 참는 거 배우지 않았느냐. 인생은 참는 것이다. 그래서 잘 참아줬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제발 오늘 여기 끝나고 나면 집에 갈 때까지 옷 좀 이상하게 입지 마라. 그냥 순간 그 해방의 기쁨 때문에 모자도 네. 이상하게 쓰고 막 그래요. 그래서 좀 그러지 마라. 네. 집에 갈 때까지는 좀 잘하고 가라. 세 번째는 이제 오늘이 특별한 날인데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그런 날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친구들하고 술을 한잔하고 그러면 이제 막 거짓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 다 말할 때까지 끝난 다음에 너희들은 야 나는 제대할 때 우리 사단장이 나한테 격려해 줬어. 그렇게 얘기를 해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격려를 해줘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굉장히 당황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야 격려를 받아야 내가 내릴 거 아니야. 그럼 이 말을 하는 동안에 이걸 신병교육대에서 했기 때문에 전입 온 지 이제 한 1주 내지 2주 된 신병들이 그때 도요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사이로 이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사단가를 듣고 전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신병들은 또 내가 20개월 뒤에는 저렇게 제대를 하겠구나 하는 희망도 되고 네. 그래서 이런 장을 만들어 준 거예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또 한 가지 또 이야기가 있어요. 군부대에는 위문을 위해서 높은 분들이 부대 방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때 장군님께서 병사들에게 평소처럼 생활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사실 잘 보이려면 좀 깨끗하게 정리정돈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통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는데 장군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높으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바라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기백 장군님을 모셨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윗사람들이 그런 걸 바라지 않는데 괜히 밑에서 과잉으로 다만 우리가 집안에 손님을 모실 때도 맞으니까. 화장실 한번 더 보고 예.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네. 특별히 그렇게 인위적인 것을 할 필요가 없다 하는 취지에서 제가 이제 손님을 맞이했고 정성껏 맞이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야, 정말 밑에 있었던 뭐 병사들 그리고 장군님 밑에 계셨던 지휘관분들도요. 장군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배웠을 것 같아요. 정말 장군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롤 모델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병사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셨지만 또 훈련만큼은 강도 높게 실시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특전사 사령관으로 계실 때 실전 훈련을 실시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훈련을 강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군인은 존재 목적이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특전사일 때는 물론이고 일반 부대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 사람들한테 뭘 해줄 것인가. 그중에 하나가 몸을 튼튼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몸이 튼튼한 거는 나라 지키는 데도 기본이고요. 네. 그래서 체력 단련을 많이 시켰고 특전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체력 단련하고 또 틀리기 때문에 서킷 트레이닝이라는 거를 또 만들어서 시행을 했고 훈련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실전적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갖고 추진을 했어요. 처음에요. 실전 훈련을 정말 열심히 집중적으로 하겠다라고 강조했을 때 부대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네. 아랫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좀 다르게. 우선 저에 대한 믿음이 갈 수 있도록 항상 가서 웃고 얘기도 듣고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엉뚱한 거 시키지 않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인상을 일단 심어준 다음에 지금 하는 이 훈련이 이거 좀 실전적이지 못하다. 이걸 이렇게 바꾸자. 이렇게 하자. 자네들 생각은 어때? 해서 가급적이면 하여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요. 그래서 내가 이 훈련을 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해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제가 젊을 때 잘 모를 때는 전쟁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불합리한 걸 연습을 많이 해야 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나이 먹으면서 그게 아니라 네. 전쟁이란 상황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가장 합리적인 부대를 운영을 해야 돼요. 합리적, 이치에 맞아야 돼요. 네. 그래서 상식에 맞는 그런 부대를 운영을 하면 정말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제가 37개 국가 군인들하고 같이 근무를 해봤어요. 네. 대한민국 젊은이들 최고의 군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 직업 군인들 뭐 대대장, 중대장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을 뭐 느끼기에는 짜증스러울 때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어느 나라 젊은이보다도 훌륭한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데리고 정말 그 나라를 지키고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실전 훈련을 하면서요. 또 병사들에게는 또 특전사로서의 명예심도 생겼고 또 부대 분위기도 좀 달라졌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든가요? 이렇게 실전 훈련하시면서. 저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 사회자님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그 나중에는 훈련 강도가 높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불만은 있었지만 예. 그래도 집에 가서는 보람을 느끼고 자긍심을 느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가슴을 피고 그 다음에 자신감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임무가 부여돼도 아 내가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신감이 생겨. 네, 그래서 정말 그들 보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특전사 하면요. 목숨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훈련도 하고 체력 훈련도 굉장히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체력 훈련은 어떻게 실시를 하셨나요? 그 아까 잠깐 언급했던 서킷 네. 트레이닝인데 12개의 코스가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앉았다 일어서기부터 해가지고 섬뛰기, 뭐 외줄 타기, 네. 타이어 끌기, 스프린트 뭐 이런 게 12개가 있는데 그거를 3세트를 연속으로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일정 시간을 견뎌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심폐호흡 기능이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온몸의 근육이 골고루 그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네. 한 3개월, 4개월 하고 난 다음에 우연히 주한 미군들하고 체육 대회를 했어요. 아, 수영을 제외하고 전 종목을 우리 부대원들이 이겼어요. 정말이요? 네. 와,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죠. 그러네요. 근데요, 제가 살짝 이제 궁금해지는 게 그렇게 어려운 훈련이고 그만큼 버티기가 또 쉽지 않은 훈련인데 낙오자는 없었나요? 뭐 예외 없이 체력 훈련 다 한 건가요? 낙오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때 기준을 좀 완화시켜 달라고 뭐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근데 기준을 완화시키지 않고 낙오자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 정 안 되는 사람은 특전 부대가 아닌 일반 부대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일반 부대로 전환되는 것이 창피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 그 일반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일반 부대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하고 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힘들어하고 한 것은 그건 사실이죠. 네,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특전사의 여군들도 있잖아요. 네. 여군들도 이렇게 강도 높은 훈련을 다 소화한 건가요? 여자 군인은 남자 군인의 평균 키가 172.5인가 그래요. 그리고 여성이 165 정도 되는데 네. 거기에 맞게 조금 조절을 해줬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여성들도 체력 단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또 우리 특전사 여군들은 격투술이라든지 이런 특수 임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많이 시켰습니다. 체력은 국력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체력이 튼튼해지면서 전투력도 달라졌겠죠? 네. 전투력을 측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남들은 뭐 이렇게 뭐 사격을 20발 했을 때 뭐 18발을 맞췄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사실은 실전에 있어서는 그런 게 계량화되기 쉽지 않아요. 네. 우선 정신력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왜 지금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가. 네. 그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옳은 일이다라는 생각을 갖도록 해줘야 돼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 체력이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이 배양이 돼야 돼요. 네. 세 번째는 무기가 총이나 이런 것이 좋아야 되고 지급된 총기를 잘 닦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장비를 굉장히 자기 몸의 일부분처럼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훈련을 많이 해야 되고 반복적으로. 그래서 조건 반사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계속.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절한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리더십 다른 거 없습니다. 대대장은 대대의 맨 앞에, 네. 중대장은 중대의 맨 앞에, 그리고 가장 위험한 곳에, 소대장은 소대의 맨 앞에, 그리고 가장 위험한 곳에, 분대장은 분대의 맨 앞에, 그리고 가장 위험한 곳에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실천에 옮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강조를 하는데 이런 원칙도 여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여성들이 예. 대단해요. 훈련시켜 보면. 네, 혹자들은 한국 남성들이 멍청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뛰어나다는 얘기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여성들이 끈질기고 똑똑하기 때문에 특히 여자 군인이 되려면 뭐 15대 1 이런 경쟁률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죠.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1%가 아니라 0.1%예요. 네. 그래서 이 여성들이 자기들의 그런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만 마련해 주면 정말 그 전투력이 배가가 되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조금 편한 길을 선택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장군님은 항상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좀 어려운 길을 선택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스스로를 밀떡이라고 하셨다는데 이거 어떤 얘기인가요? 그 밀리터리 덕후의 약자가 밀떡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이제 군인이 되고 싶었는데 네. 제가 중고등학교 때도 그 플라스틱 모형을 많이 만들었어요. 어떤 모형을 만드셨나요? 1939년부터 45년 사이에 독일군 차량, 전차, 뭐 트럭 이런 걸 만들었어요. 네. 그 이제 제가 육군사관학교 다닐 때도 그런 걸 만들었는데 선배들이 그런 걸 만드는 걸 보면 제 뒤통수를 때리면서 야 너는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거 만들고 있냐 그랬어요. 근데 그런 거 하나 만들면 그 전차의 역사, 그다음에 그 전차의 재원, 그리고 왜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가를 알게 돼요. 이제 뭐 그래서 전차, 그다음에 뭐 함정 같은 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웬만한 그 배 식별 책이 있어요. 그럼 배의 외곽을 보고 그 함교가 어디 있고 미사일 발사대가 어디 있고 뭐 함포가 어디 있고 이런 것만 봐도 아 저게 어떤 벤지? 스프론스급이다 무슨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런 거 외우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이제 전투기도 마찬가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듣게 됐고 준비된 군인이셨네요. 네, 그다음에 제가 그렇게 총이 그렇게 좋았어요. 아. 그래서 총도 이렇게 만져보고 저렇게 만져보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을 갖게 됐죠. 밀리터리 덕후. 네. 지금 전역하셨는데요. 다시 군 시절로 돌아간다. 예전으로 돌아간다라고 하신다면 이 실전 훈련과 강도 높은 체력 훈련 똑같이 실시하시겠어요? 당연히 그것이 부하들을 살리고 나라를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실 것 물론 같았습니다. 예.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네. 알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지난 19일 탈레반 무장단체에 의해 납치된 한국인 국방 FM이 만난 사람 전 특전사령관으로 예비역 중장이신 전인범 장군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장군님 하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무장 세력에게 인질로 잡혀있던 우리 국민의 구출 작전. 아까 잠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빼놓을 수가 없지요. 당시에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인질로 피랍이 됐었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때 온 국민이 마음을 졸였는데. 예. 그 이제 샘물교회에서 주관이 돼서 기독교인들이 아프가니스탄에 기독교 복음도 하고 뭐 아마 구경도 하시고 예. 뭐 이러시려고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영락없이 이제 납치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2달에 가까운 그 곤혹을 치르셨습니다. 맞아요. 그때 사실 뉴스만 보면 정말 어떻게 된 일이지? 어떻게 될까? 막 이렇게 가슴 졸였던 그 기억이 정말 생생합니다. 네. 장군님께서 당시에 현역 군인이셨어요. 어떻게 인질 구출을 하는데 직접 참여를 하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데가 그 당시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그 납치범들 탈레반하고 이제 접촉해서 협상을 하는 것은 우리 외교부하고 이제 그 정보기관에서 했지만 그러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우리 군인들이 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가서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줘라. 그래서 그 환경을 조성해 준다는 것은 정보도 획득해서 전파해주고 네. 현재 상황도 파악해서 전파하고 알려주고 특히 카불이라는 곳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의 수도인데 사건이 일어난 곳은 가즈니라는 곳이에요. 제 기억으로 80마일인가 떨어진 지역인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야 뭐 80마일 한 150km 거리를 차량으로 갈 수 있지만 거기는 어디에 탈레반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차량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모두 다 헬리콥터로 이동을 해야 돼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협조해 준다든지 하는 것이 저의 임무였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협상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군사작전도 준비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어요. 정말 듣기만 해도 너무너무 어려운 임무인데요. 국내도 아니고 또 타국이에요. 거기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환경에서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은데 임무 수행하시면서 좀 어떤 점들이 어려우셨을까요? 우선 제가 이제 그 ISAF라고 International Security Force인데 거기 그 사령부에 가가지고 상황실에 우리 협조단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을 3-4개 달라. 인터넷도 쓰게 해달라. 국제전화도 쓰게 해달라.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헬기도 대주고 차량도 대달라. 숙식을 제공해달라. 이런 거를 요구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이 그런 걸 해주고 싶어도 예. 당장 무슨 뭐 빈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네. 그래서 저도 걱정이 굉장했어요. 그래서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ISAF의 작전 참모가 덴마크 장군인가 그랬는데 제가 가가지고 우리나라의 여성들이 대부분이 인질이 잡혀 있다. 네. 이들은 우리의 어머니고 부인이고 여동생들이다. 네.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뭘 도와주면 되겠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주냐면 마침 그때 교대하느라고 빈 공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제공해주고 이제 그랬는데 정말 운이 좋았던 거는 지휘통제실을 이제 구경하러 갔는데 제가 미국에 학교 다닐 때 같이 근무했던 독일군 동기생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예, 요스 너 여기 웬일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지통 실장이래요. 어머나. 그래서 야 나 지금 이래서 왔는데 나 좀 도와주라 그랬더니 들어오라 그러더니 저기 빈자리니까 당신들이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늘이 도왔네요.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번에도 뭐 한일 정보 교류 협정이다 뭐 이렇게 해서 무슨 그런 정보 교류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나토 규정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운데 네. 역시 어려운 때가 되니까 친구들이 도와준다고 그 독일군도 있었지만 영국이라든지 미군들이 그런 규정 같은 거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저희가 뭐 위성 사진이 필요하다 뭐 저 지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뭐 100% 도와주는 거예요. 와.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여기 미군들도 와 있지만 서로 공유하지 않는 공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비밀 공간들이 있는데 거기서는 그런 공간도 제가 들어갈 수 있게 들어갈 수 해주고 있게. 예, 그래서 야, 이 사람들 이거 나중에 혼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할 정도로 예. 그렇게 협조를 받아서 제가 그때 이 우방이라는 게 이런 게 우방이구나 그렇군요. 했고 결국에는 23분이 이제 인질로 가셨다가 네. 2분은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이제 살해를 예. 당하셨고 나머지 21분은 다행히도 잘 모시고 나왔습니다. 네. 인질 구출하는 과정에서요. 좀 위험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 순간은 좀 없으셨나요?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원스타였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사령부를 지키고 이제 네, 협조를 하고 지휘하시는, 있었는데 예.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고 나니까 제가 특별히 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밤 10시 반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가니까 지금 차량 7대가 움직이는 걸 포착을 해서 매복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데는 밤에 차량이 움직이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여기에 분명히 인질이 있다. 그래서 매복을 써서 이제 덮치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장군이 와 있다고 하니까 한국군 장군이 승인을 받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10시 반이니까 한국이 한 새벽 한 2, 3시 됐을 거예요. 예. 그럼 제가 잠깐 기다리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바로 위에가 작전본부장이니까 네. 작전본부장님한테 전화를 하면 작전본부장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잠깐 기다려. 그래서 그렇죠. 합참부장님한테 전화해야 되고 합참부장님은 또 잠깐 기다려. 그래서 국방부 장관님한테 해야 되고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이 지체되죠. 예, 청와대까지 올라가야 돼. 그래서 제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덮쳐라. 그랬더니 그 미군 장군이 정말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덮치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이제 내 군생활은 끝났구나. 많은 생각하셨겠네요. 왜냐하면 이게 다 구출하면 모르지만 예. 구출이 안 되면 네, 이제 그건 뭐 실패하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네. 그러고 있는데 이 대화를 하는 중에 이 차량 행렬이 마을로 들어가 버렸대요. 세상에. 그래서 이 매복 쓰고 있던 사람들이 얼떨결에 쫓아 들어간 거예요. 네. 들어가 보니까 통나무만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났는데 그때 저의 행동을 본 그 미군 원스타가 나중에 우리나라에 미8군 사령관으로 온 샴포 장군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친구가 그날 저의 행동을 보고 예. 저하고 아주 둘도 없는 절친으로 지금까지 지내고 있어요. 그렇군요. 사람의 엄청난 인연입니다. 인연이라는 건 정말 알 수 없어요. 그러네요. 결국은 인질을 구출하는데 성공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럼 인질을 구출하셨나요? 그때는 그냥 통나무였고 진짜로 인질 구출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우리나라의 정보기관에 속해 있던 사람들 네. 중에 외교부와 우리 정부의 통제를 받아서 탈레반하고 끊임없는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탈레반 입장에서도 대부분이 여성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여자니까 또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예. 그러니까 한 2달 가까이 이렇게 있다가 적절한 시점에서 풀어주게 됐던 거죠. 그랬군요. 인질 성공적으로 구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는데 인질 구출했을 때 감회가 어떠셨나요? 구출됐다라고 얘기 들었을 때. 정말 너무 기뻤고 네. 근데 이제 21분이 이제 석방이 될 때 네. 한꺼번에 뭐 20인승 버스 타고 나온 게 아니에요. 네. 3명, 2명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조마조마 했어요. 휘말리는 시간이었겠네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3분이 이제 석방됐다고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전화를 했을 거 아닙니까? 다 됐습니다. 그 전화를 딱 끊자마자 오보라는 거예요. 3명이 아직 석방이 됐다는 거야. 그러면 다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예. 이것도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조마조마 하고 있는데 10분 뒤에 석방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해프닝도 있었고 네.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그 중간에 여성 2분인가 3분을 석방을 했어요. 그 탈레반이 네. 선의를 보인다고. 먼저, 예. 그런데 참 희한한 게 그 여성분 중에 하나가 다른 여성한테 나는
아프지도 않고 튼튼하니까 나는 나중에 나갈 테니까 언니가 먼저 나가라고. 세상에. 그런 그 사람이 상황에서. 있었어.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너무 감동적이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살다 보면 누가 막 누구를 속였고 뭐 피해 보는 것 같고 이렇지만 근본적인 우리 마음 속에는 뭔가 위대한 그런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정말 어떻게 그 상황에서 네. 양보를 할 수가 있나요? 와, 정말 생각이 젊은 달린 젊은 여잔데. 젊은 여성이. 네. 와, 그렇군요. 아, 정말 그 이야기 들으니까 저도 같이 마음도 조마조마해지고 저도 같이 막 감동의 좀 물결이 다시금 밀려오고 그렇습니다. 아, 우리 장군님 본인보다는 좀 대한민국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또 부대와 장병들을 생각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제가 인터뷰하면서 계속 느끼고 있는데 장군님은 특권을 내려놓은 지휘관이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특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의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시나요? 장군님께서는. 우선 특권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내 부하가 나의 군화를 닦아주는 이유는 제가 군화 닦을 시간에 좀 더 큰 것을 고민하고 좀 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라는 뜻에서 그 사람이 군화를 닦아주는 것이지 제가 잘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부하가 못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진정한 단결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와, 근데 그리고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요. 아니에요. 그냥 생각만 바꾸면 돼요. 네. 금방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 쓸데없는 특권 의식, 그러한 쓸데없는 권위 의식만 버리면 부하들이 좋아하고 존경하잖아요. 네. 그거 돈 주고도 못 사는 건데 네. 군화 내가 닦으면 어떻고 음, 신경질 좀 안 내면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특권의 의미하고 또 그것이 저에게 큰 일을 하라는 그런 어떤 책임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네.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군요. 저는요, 참 군인이 아닌데도 제 삶에서도 저도 모르게 이렇게 있게 되는, 예를 들면 뭐 상점을 가든지 음식점을 가든지 그러면 손님이라는 특권을 갖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것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삶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요. 어느 인터뷰 보니까 장군님께서 이스라엘 군 문화를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어떤 문화가 좋으세요?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멸종의 위기에 있다가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온 나라 국민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 굉장히 참 부럽기도 했고 또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그 훈련하는 모습이라든지 징집하는 모습. 이스라엘도 도움과 배려가 필요한 병사들이 있어요. 네, 그렇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병사가 뭐라 그러냐면 제가 만나본 병사는 엄마 아버지가 마약을 하시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는 굉장히 불행하게 살다가 군대를 와가지고 했는데 아무런 목표가 없다가 군대 와서 나름대로 희망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저는 군대를 안 왔으면 범죄자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재적 범죄자를 막음으로 해서 사회적 비용도 굉장히 주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볼 때. 네. 우리가 그 형무소에 한 사람을 갖다 집어넣으면 한 2천만 원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범죄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런 거를 한다든지 해서 그리고 모든 게 다 실용적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네. 좀 우리 군도 더 닮았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있으시죠. 우리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데 조금만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네, 조금만, 아주 조금만. 네. 맞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국군도 대단히 발전했어요. 병영 문화도 좀 선진화가 됐고요. 달라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북한의 도발이 아닌가 싶은데요. 2017년 새해가 밝았지만 그래도 또 북한의 도발 위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안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매우 위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위중하다. 네. 예. 작년하고 또 틀린 것이
미국이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워한 그런 시기에 있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그 위원장이 미국이 무서운 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느림보와 같아서 움직이는 거는 천천히 움직이지만 한 번 움직이면 그 걷잡을 수가 없어요. 중국도 알고 다 알아요. 네. 북한만 모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지금 엊그저께도 뭐 ICBM을 날리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지금 굉장히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겁니다. 네. 북한은 당장 그러한 도발적인 언행을 중지해야 자기네들도 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군님, 지금 군복무 이제 전역하시고요. 이제 군복무 하시다 보면요. 아무래도 군복무 하시는 동안 아무래도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좀 부족하셨을 것 같아요. 전역하신 후에는 어떻게 가족분들과 시간 많이 보내고 계신가요? 이제는 제가 두 아들이 있는데 다 커서 저하고 놀아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 지나갔고 네. 제가 대위 때 결혼했는데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나는 육군하고 결혼했고 당신은 두 번째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기도 괜찮다고 자기도 학교랑 결혼했고 나는 두 번째라고 그래서 저희는 아주 딱 맞는 사람끼리 만났는데 학교에 계시군요. 네, 그래서 네. 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인생 목표에 맞게 살았기 때문에 예. 저희 가족들은 또 하느님이 다 보살펴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요. 끝으로요. 장군님의 뒤를 이어서 전후방에서 나라 지키고 있는 장병들에게 힘이 되는 격려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 최전방에서 또 추운 바다에서 또 더 추운 하늘에서 이 나라를 지키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병사 입장 또 간부 입장 다 틀리다는 거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씩만 양보해서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용기를 갖고 또 인내심을 갖고 자기에게 부여된 임무를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40년 동안 저도 지켰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잘 부탁드립니다. 네. 40년 동안 이 나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군님.